네, 중국 정부가 히토류 가공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히토류는 정년까지 포함할 경우 중국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2일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을 새롭게 발표하면서 히토류의 채굴, 성광, 정년 기술을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히토류를 추출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통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당장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히토류 수출을 직접 통제한 것이 아니라 히토류 가공 기술을 통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히토류 가공 기술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이미 외부 유출을 금지해 왔습니다. 이번에 공식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는 미국과 또 히토류를 사용하는 미국의 우방국들에게 중국을 상대로 경제 제재 조치를 할 경우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과시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통제할 경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주요 첨단 기술의 핵심 소재로 쓰이는 히토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 세계 공급망 교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나라는 전기차, 풍력 터빈 등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주요 제품을 생산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히토류는 첨단 무기 제조에도 필수로 쓰여서 안보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원 무기화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라 진짜 무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히토류가 도대체 뭐길래 이 난리가 난 것인지, 또 중국은 어떻게 히토류에 대한 장악력을 이토록 키울 수 있었는지, 또 자원빈국 한국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풍력 터빈, 첨단 무기 등 최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로 쓰이는 17가지 희소금속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히토류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재령 규모까지 포함할 경우 히토류 시장 점유율이 90%에 달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보면 중국이 2022년 21만 톤의 히토류를 생산했는데 이는 전체의 딱 70%입니다. 그런데 미국처럼 채굴한 광물을 중국에 보내서 이를 재련한 뒤 다시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하면 시장 지배력은 90%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히토류 매장량은 약 34%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브라질, 러시아 등 4개국이 매장량의 8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설명하기 위해선 우선 희소금속에 대해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금속은 크게 베이스 메탈, 기본금속과 레어 메탈, 희소금속으로 나뉩니다. 철, 구리, 니켈, 알루미늄 등 우리에게 익숙한 금속이 기본금속입니다. 그런데 희소금속은 개념상 모호하고 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희소금속이 하나의 용어로 정립된 것은 1954년 미국에서 발간된 희소금속 핸드북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지각 내 부존량이 적은 경우, 부존량은 많으나 생산 및 추출이 어려운 경우, 추출한 금속의 용도가 없고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미개발로 있는 경우 등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는 부존량이 적은 금속은 아닙니다. 사실 풍부하게 매장돼 있죠. 그러면 히토류는 4가지 기준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기술력과 환경 오염 측면에서 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별 탈이 없던 히토류를 둘러싸고 왜 시끄러운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걸까요? 그것은 히토류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체가 사실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통신, 재생에너지, 전기차, 첨단 무기 등을 생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고 또 현재까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리튬, 니켈, 코발트, 규소, 망간, 게르마늄 등이 앞서 밝힌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 희소금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희소금속 중에서도 히토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것인데 히토류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히토류는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나오는 멘델레예프 주기율표의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란탄계 금속 15종과 스칸디움, 이트륨을 포함해 총 17종을 일컫습니다. 히토류는 희소금속 중에서도 독특한 화학적, 전기적, 자성적, 발광적 성질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지구의 지각은 대부분 수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고 지각 내 가장 많이 존재하는 금속 원소는 알루미늄과 철입니다.
이 네 가지 원소가 지각의 약 90%를 구성하고 실리콘, 니켈, 마그네슘, 황, 칼슘 등이 나머지 9%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주기율표에 있는 나머지 100여 가지 원소들이 1%를 구성합니다. 히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매우 드문 금속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만 히토류는 대체로 지표에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 히토류인 세륨의 경우 납보다 6배 더 흔하다고 합니다. 이투륨도 리튬만큼 풍부하고 네오디뮴과 란탄도 구리만큼 풍부합니다. 귀하다는 디스프로슘도 금보다 2배 더 많다고 합니다. 히토류 전체 매장량은 현재 글로벌 연간 생산량의 798배에 달합니다. 석유의 가채 연수가 40년이란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매우 풍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채 연수는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히토류의 특징은 광맥 안에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또 같은 성분끼리 같이 뭉쳐있는 다른 금속들과 달리 마치 흙을 흩뿌려 놓은 듯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고 합니다. 왜 개별 이름이 아닌 류라고 통치는지 의문이 해결됩니다. 또 히토류를 채취 정지하는 과정이 왜 힘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밀가루 반죽에 콩과 옥수수 알갱이가 박혀 있다면 분리하기가 쉽지만 콩가루나 옥수수 가루가 뒤섞여 있다면 분리하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토류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와 미래 산업에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소량이지만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히토류는 우리 일상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시도 손에서 떼어놓지 못하는 스마트폰의 경우 히토류 17종 중에 8종이 들어갑니다. 테리듐과 디스프로슘은 스마트폰이 선명한 색상을 내도록 하는 데 쓰입니다. 디스프로슘과 네오디뮴은 회로와 스피커, 진동 기능을 내는 데 사용됩니다. 21세기 첨단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히토류에 대한 의존은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떤 기기가 소형화, 경량화, 고기능화, 친환경화 되었다면 모두 히토류와 관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엔 몇 배 많은 히토류가 쓰이고 화석 발전보다는 재생에너지에 더 많은 히토류가 들어갑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이 개량되었다면 이 역시 히토류가 더 많이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디지털 전환과 그린 에너지 전환은 히토류와 희소금속에 대한 수요 급증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종의 히토류 소재 가운데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5가지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유로듴, 테르듴, 에르듴입니다. 히토류 응용산업 가운데 가장 핵심은 연구자석 소재인데 연구자석은 전기차와 풍력 터빈의 핵심 부품으로 쓰입니다. 1980년 일본이 이를 개발했는데 히토류 합금 자석은 기존 자석보다 2배 이상 강력하면서 작고 가벼워졌습니다. 오디오, 전기모터, 이어폰, 휴대폰 등 가전기기 전반에 일대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기차와 풍력 터빈은 연구자석 부품의 원활한 공급이 없으면 생산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디스프로슘은 네오디뮴 자석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전기차와 터빈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이 고온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디스프로슘이죠. 네오디뮴은 그나마 공급이 따라주지만 디스프로슘은 꼭 필요한 반면 공급이 부족해 앞으로 디스프로슘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각 국가들의 공급망 전략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테르듐과 유로듴은 발광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테르듐은 히토류 중에서도 부존량이 매우 적어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품목입니다. 녹색 경제 성장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될 정도입니다. 에르듐은 광섬유 증폭기에 쓰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광통신의 핵심 소재인 셈입니다. 50년 전에 미국의 경제 지질학자인 찰스 박 스탠포드 대학 교수는 그의 저서 위험에 처한 폭료라는 책에서 선진국들의 경제적 폭료는 해외 개도국들의 자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도국들에서 채굴된 자원과 광물의 안정적 공급이 선진국 경제 풍요의 생사를 결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선진국들이 자원 수입과 더불어 국내 자원 개발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경제적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죠. 서구의 눈으로 보면 중국의 히토류 독점이 갑작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사실 수십 년간에 걸친 국가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 중국은 히토류와 희소금속에 대한 글로벌 공급망 지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미 195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50년대부터 중국은 히토류 원재료 채굴과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가 다른 전통 금속들과 차이가 나는 것은 업스트림과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 간에 엄청난 부가가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재료 상태인 히토류가 영구자석 중간재 부품이 되면 그 가치가 1000배가 뛰는 구조입니다. 중국이 원래 히토류 가공 기술로 뛰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히토류 밸류체인상 소재 분야의 최고 기술은 일본이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전략적으로 중국이 미드스트림 부분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은 제련 기술을 토대 위에서 차근차근 그리고 조용히 히토류 가공 기술 개발에 집중해온 것입니다. 시대 돌려보면 1970년대 원자료 수출, 80년대 산화물 수출, 90년대 부품 수출, 이 단계를 넘어서서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응용 완제품 생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풍부한 매장량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였고 히토류를 그 어느 나라보다 싼 값에 생산했기 때문입니다. 또 비교적 느슨한 환경 규제를 우회해서 환경 오염을 감수한 정책적 선택이 어우러진 결과입니다. 실제 중국은 저가의 히토류 제품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면서 경쟁 상대인 미국과 유럽의 히토류 기업들을 하나둘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또 80년대 이후 국제사회 차원에서 원자력 물질과 방사능 규제가 강화된 것이 미국과 유럽의 히토류 광산 운영에 큰 장애물이 됩니다. 미국 내 원자력 환경 규제가 강화됐고 시민단체 반대가 심해지면서 광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중국은 그 사이 히토류 원재료 장악을 지렛대 삼아서 서구의 히토류 응용 기술을 획득하는 데 총력전을 펼칩니다. 합법과 비합법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서구 기업의 유치를 포함한 중국의 전방의 투자에 히토류는 서서히 중국의 소나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국이 히토류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 생산 제조를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는 점입니다. 히토류는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서 경히토류와 중히토류로 분류합니다. 경히토류는 매장량이 많고 응용보다도 넓은 반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중히토류는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넓고 첨단 산업에 주로 쓰여서 가치가 높게 평가됩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 중히토류 분야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디스프로슘을 비롯한 특정 중히토류는 중국 남방 지역에서만 대규모로 생산되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가능하더라도 중국 밖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미국은 우주 탐사를 통해 히토류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는 방법뿐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자석에 쓰이는 원재료인 네오디뮴과 디스프로슘, 테르뷴이 모두 중히토류로 분류됩니다.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40% 이상이 연구 자석 제조에 쓰이고 2028년에는 그 비중이 6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돼 히토류 문제는 결국 중히토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 밸류체인을 자국 내 모두 둔다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심각한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히토류는 채굴 후 추출 및 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화학약품을 사용합니다. 1톤의 히토류를 추출하는데 황산이 포함된 6,300만 리터의 독성가스, 20만 리터의 산성 폐수, 1.4톤의 방사성 폐수가 발생합니다.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석권한 것은 이 같은 대규모 환경 오염을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양의 불소와 유황을 함유한 폐기물, 산알칼리 폐수, 토륨 등의 방사성 물질로 인해 중국에 젖줄인 황하강 상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내몽골에 위치한 중국 최대 히토류 광산인 바이언 오보 주변 11평방미터의 토양, 지하수, 식물은 이미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상태로 갑니다. 광산에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분진이 바람에 날아가 바이언 오보 시가지의 토양에도 축적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광산 주변의 가축이 폐사하거나 농작물이 자라지 않는 현상도 관찰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각종 질환에 시달리는 비율도 유독 높다고 합니다. 반면 중국 남방 지역의 중히토류는 이온 흡착형 점토에서 추출된다고 합니다. 이온 흡착형 히토류는 별도의 가공과 분리 과정이 필요 없고 화학적 침출 과정으로 추출된다고 합니다. 간저우시가 세계적 연구자석 제조의 중심지가 된 것도 중국 남방 지역의 히토류와 이 같은 지질적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런 환경 오염을 감수하면서 선진국들이 머뭇거릴 때 시장을 장악한 것입니다.
마그네 퀘엔치 사건은 그 상징적 사건입니다. 중국 정부를 뒷배경으로 둔 중국 회사 두 곳은 중간에 식스턴트 그룹이라는 미국 회사를 앞세워 연구 자석을 생산하던 마그네 퀘엔치를 인수했고, 중국의 우회 인수된 마그네 퀘엔치는 이후 미국 내 다른 연구 자석 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 인수한 회사들의 공장을 하나둘 폐쇄했는데, 이때는 이미 특허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간 이후였습니다. 1998년 연구 자석의 90%는 미국, 유럽, 일본에서 생산됐지만 10년 뒤 중국이 연구 자석 시장의 90%를 장악해버리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미국이 찰스 박 교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히토류 문제를 다소 안이하게 바라던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 오염도 일으키지만 산업에 꼭 필요한 소재를 중국이 싼 값에 생산해주니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광산 연구와 활동의 중심 기관이었던 미국 광산청을 폐지했고, 미국 최대의 히토류 생산 기업이었던 광산업체 마운틴 패스는 중국과의 가격 경쟁 그리고 미국 내 환경 규제 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2002년 폐업하게 됩니다. 중국은 히토류 시장을 장악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서서히 수출 제한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한 것이죠. 2009년 9월 중국은 히토류 수출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합니다. 2011년에는 25%로 다시 인상했습니다. 중국의 중히토류 생산이 크게 줄었고 히토류 가격을 크게 끌어올리는 배경이 됩니다. 2010년에는 일본이 센가쿠 열도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충돌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그해 9월 21일부터 일주일간 히토류 수출 통관을 중단합니다. 이 금수 조치는 일본이 구속된 선장을 석방한 후인 9월 28일 해제됐습니다. 히토류 무기화가 현실이 된 것이죠. 이때부터 히토류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 히토류가 국제사회에서 안보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히토류 글로벌 공급망의 전 밸류체인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밸류체인은 탄광, 채광, 성광 작업을 일컫는 업스트림, 제련 작업을 일컫는 미드스트림, 또 메탈, 합금, 자석 등을 생산하는 업스트림으로 구분됩니다. 업스트림 분야는 히토류를 함유한 암석을 찾아내는 탄광 과정을 거쳐서 채광, 성광 과정을 통해서 광석을 채굴하고 가치가 낮거나 쓸모없는 광석을 골라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미드스트림은 원소를 추출한 뒤 정제 과정을 통해 원하는 순도의 금속을 뽑아내는 재련 과정을 뜻합니다. 다운스트림은 메탈, 합금, 자석 등 정제된 히토류로 최종 제품을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드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갈수록 높아집니다.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메탈 합금은 88%, 자석은 90%의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 공급 위기에 극도로 취약한 국가입니다. 히토류의 경우 중국 수입 의존도가 98%에 달합니다. 네오디뮴 연구 자석의 경우엔 중국 수입 비중이 88%에 달합니다. 문제는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등에 대한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를 실시하면 중국은 자원 무기화 카드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갈륨과 마그네슘 수출 통제 조치를 했고 이번 달부터는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선 상태입니다. 이번에 슬쩍 히토류 카드를 꺼내면서 미국의 압박이 심해지면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도 꺼내들 수 있다고 국제사회를 상대로 경고 내지 협박에 나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통제하면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사실상 준전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죠. 중국도 이를 알기 때문에 전면적인 히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것은 신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후의 보루로 히토류 카드를 남겨둘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또 히토류 카드는 미국과의 사실상 전면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의 전면적인 경제제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중국에겐 부담입니다. 아직 중국이 미국과 1대1로 맞붙어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미중이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을 경우 히토류 카드를 빼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듭니다. 전면 수출 통제는 아니더라도 요소수처럼 수출 물량을 대폭 줄이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죠. 이 경우 한국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방법은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자원 보국들과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히토류 대체제를 개발하고 재활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부 다 지금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지금이라도 자원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 만큼 외교적 노력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북한 매장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북한 매장량은 공식 통계에 포함이 안 돼 있죠. 2016년 6월 한반도 광물자원개발융합연구단은 한경난도, 평안북도, 황해도 일대에 히토류가 20억 톤가량 매장돼 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주실조사국이 발표한 글로벌 매장 총량 1억 3천만 톤의 15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이보다는 적지만 2014년 영국 사모펀드가 북한 조선 천연자원무역회사와 히토류 개발 협약을 체결하면서 발표한 북한의 히토류 매장량은 2억 1,600만 톤이었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전체 매장량보다 많은 양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히토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중국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자원전쟁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텐데 기회가 될 때마다 베이징 나고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피곤한 시대이긴 합니다. 저도 중국과 히토류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고등학교 졸업 후 처음으로 맨델리에프 주기율표를 꺼내봤습니다. 이런 것까지 일반 국민들이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는 서글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히토류는 매우 중요한 또 당면한 문제입니다. 당장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측면에서 자원빈국 한국이 헤쳐나가야 할 큰 시련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베이징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올 한 해 보내준 성원 감사드리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